뭐 이어서 해볼까요? 웹사이트의 작동 구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서버에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 프론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서버에 업로드 되어져 있고 이 내용들을 불러와서 웹사이트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월 과금은 얼마 정도 돼요? 월 과금은 서버의 스펙,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의 공간을 임대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건물랑 똑같아. 최소 비용으로 하자면 월 1,000원? 2,000원? 짜리도 있어요. 호스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정도, 그냥 작동하는 것만 보려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그 정도도 존재한다. 조금 스펙 이렇게 되면은 뭐 몇만 원 수준? 아마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세팅하는 게 월 10만 원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서버 임대할 수 있다. 백엔드 언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통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양성을 하잖아요. 그때 보통 과정이 어떤 게 많은가를 보면 대부분 지금까지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메이저 백엔드 개발어 자바, 그리고 요즘 많이 좀 빠르게 기획자들이나 비전공자도 접근하기 쉽도록 가벼운 방식으로 설계가 된 게 파이썬.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특화된 점들이 조금 많아요. 파이썬. 뭐 예를 들면 특정 네이버나 쿠팡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크롤링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쿠팡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빼와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저장하고 이것들을 내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는 파이썬이 조금 더 적합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완벽하게 이렇게 좀 크게 확장해야 되는 경우는 자바를 많이 쓰고, 개발 언어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정하는 것 같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변하지 않아요. 이 세 개는 그냥 고정. 이 세 개가 빠져있는 웹사이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있어요. API.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IT 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한 분들은 API라는 단어를 무조건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쿠팡 로그인할 때 쿠팡 아이디로 로그인 하십니까? 거기 밑에 보면 카카오톡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API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API가 뭐냐면 카카오로 설명을 할게요. 카카오에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체, 저장하는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쿠팡에서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그인을 시키려면 이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저가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면 제이들님 반갑습니다 이러고서 뜨잖아. 그럼 내가 제이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쿠팡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그걸 보여줘? API를 통해서 카카오톡이 이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코드를 열어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너네 웹사이트에 심으면 카카오톡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이름을 너네한테 줄게. 그러니까 카카오가 카카오톡 로그인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API를 만들고 쿠팡 같은 서비스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쿠팡의 개발자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서 이 카카오가 만든 API를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심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서비스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있고, AI로 넘어오면 AI가 요새 핫하잖아요. 챗GPT 모델이 있죠. 이거는 들어가서 그냥 챗GPT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용을 하죠, 일반 사용자들은. 근데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튜닝을 해서 내 웹사이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 챗GPT도 API가 존재한다. 챗GPT API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챗GPT 지금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들은 그냥 범용 모델이지만, 예를 들면 나는 정신건강 쪽에 조금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챗GPT가 만든 API를 이용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만 줄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챗GPT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엔진이고 이거를 API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AI 서비스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뭐 리튼이라고 있어요. 챗GPT랑 들어가서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델들이 챗GPT나 구글의 바드 이런 AI 엔진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지금 AI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정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AI를 통해서 엔진이 있고, 그게 뭐 범용 모델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챗GPT, 구글, 메타 같은 이런 큰 대기업들이 이런 AI 모델을 만들어서 일반 스타트업들이나 서드파티 사업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한 파티야.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너네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돈 벌어봐봐 이라고 열어주는 거지. 그 API를 열어준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그래서 페이스북이 한참 뜰 때 페이스북에서 API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서드파티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나도 실제로 20대 중반에 만들었던 페이스북을 분석하는 서비스는 페이스북 API를 통해서 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업들한테 전화해줘. 그러면 페이스북의 데이터로 나는 돈을 버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서드파티 창업이 가능하다. 그럼 이 API가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범위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내가 패션과 관련된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패션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는데 오픈되어 있는 정보 가지고 오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패션과 관련된 태그들로 이미지가 올라오는 것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패션의 트렌드를, SNS 트렌드를 매거진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이 API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 API를 대부분은 다 열어줘요. 본인들의 서버에 부하가 되는 것들은 서버를 사용하는 비용을 과금하고. 그래서 이 API를 활용하면 괜찮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들을 위주로 API들을 쫙 뽑아서 정리해놓은 사이트가 존재해.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스타트업이 창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보여줄 게 있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버스 이동하고 어디에 와 있는지, 지하철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만든 서비스들이 아니야.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들이다. 정부에서 오픈해 놓은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를 심거나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지. 뭐 날씨 관련된 정보거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뭐 날씨 정보 나오잖아. 이거 다 기상청 정보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가져올까? 기상청에서 열어준 거야. 우리 날씨 정보 취합해가지고 너네 이용할 수 있게 열어줄게. API도 열어줄게. 근데 그 API를 무료로 여는 이유가 있어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런 API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조회한 뭐 이렇게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API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널리 확산시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 그 나중에는 이 데이터가 정말 코어한 데이터라면 사용량 보고 과금을 시킬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API 무료로 열어주다가 이제는 나 공부받아야겠어. 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개발자들과 소통하는데 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데 리서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정도 구조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익히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서버 얘기 나오면 서버가 뭔데? 겁먹을 필요 없다. 다 별거 아니야. 서버 그냥 컴퓨터인데 어딘가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당장 내가 그냥 물리 서버 하나 사오면 여기 있을 거예요, 서버가.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웹사이트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소스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서버에. 우리는 이거를 대부분 클라우드로 쓰니까 저기 멀리 있는 서버를 우리가 일부분 임대해서 쓰니까 이게 서버가 뭔가 막 되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뿐이지 어렵지 않다. 보안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공격을 당해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보안 차원이나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공격을 이런 것들도 내가 다 해야 돼. 개발자가 다 붙어서 해야 돼. 근데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내가 쓰고 있어. 그거 공격하기 쉽습니까? 아마존과 붙어야 되는 거야.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버는 아마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뭐 가비아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보통 백엔드 언어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코드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해. 내가 코드를 설계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특정 URL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한 오류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그거를 크래커가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이상한 데이터를 막 넣어. 자동화시켜. 막 보니까 유저 데이터베이스가 막 몇 천만 개가 갑자기 생겨. 1초에. 이런 경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안 돌아가죠. 멈추죠. 이런 경우에 코드 취약점으로 해킹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디버깅 해나가면서 데이터베이스는 계속해서 백업을 해놔야 된다. 자동 백업되는 로직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를 쓰면 서버로 공격당할 일은 많이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유저들이 몰려서 서버가 터졌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 임대 공간이 적어서 터진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럼. 정상화시키려면 임대를 더 많이 하면 돼요? 임대를 더 많이. 근데 그 정도 이커머스 회사들은 보통 자체 IDC 센터, 그러니까 서버 센터가 있죠. 왜냐면 비용을 많이 절감해야 돼.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었어. 이걸 임대해 주는데 본인들 마진 제외하고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비용 딱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용보다 직접 세팅하는 게 더 싸. 쿠팡 정도 되네.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IDC 센터를 만든다. 네. 아무튼 오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창업가분들은 이러한 개발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외주 개발사들과도 이야기를 하기가 좀 수월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발 지식, 구조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